CA 선형, 비선형에 대한 현업 적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이필수입니다. 제가 석사를 처음 들어간 1997년에 그 유한요소법이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됐고요. 어쩌다가 이 분야에서 연구를 하게 돼서 거의 한 20년 정도 이 분야를 한 것 같고, 이 관련 과목은 한 10년 넘게 강의를 했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왔을 때 오신 분들이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유한요소 해석과 유한요소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그냥 소프트웨어만 많이 써본 경험이 있으신 분은 전혀 그 관련 배경 지식이 없으신 분 있으실 것 같은데, 가능하면은 쉽게 제가 발표할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유한요소 그 해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 유한요소 그 법의 그런 이론을 개발하는 개발자 입장에 가깝고요. 이론 개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만든 그런 이론들이 실제 소프트화돼서 상용화되는 것들이 이제 마이다스 같은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선형, 비선형 유한요소에서 이해에 대한 내용이고요. 사실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FEM의 역사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FEM과 이제 관련된 거라고 보면 FEM 그런 해석들이 좀 더 행렬을 가지고 해석되고요. 행렬은 1858년에 만들어졌고, 또 관련 있는 게 이제 구조를 해석을 하는데요. 이산화에서 해석하는 것들로 굉장히 오래전에 개발됐고요. 이런 것들이 다 유한요소법의 기초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가 등장한 거 1951년. 그리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트러스 구조물이라든가 빈 구조물들을 유한요소법, 그 당시에는 유한요소법이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매트릭스 구조해석법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거의 현재 유한요소법하고 같은 틀로 그렇게 그런 것들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1950년도에 델타윙 챌린지라는 게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버클리 클라프 교수하고 오잉의 터너라는 연구원들이 한 일이었는데요. 옛날 비행기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날개가 이렇게 일자로 생겼는데 좀 비행기가 빨리 날아야 되니까 그렇게 삼각형 형태로 날개를 이렇게 바꾸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걸 델타윙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러면 이 날개의 역학적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강성이 얼마큼 되는지, 진동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앞서 빔이나 트러스에 적용한 방법들을 좀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다 이름을 붙인 게 이제 FEM, Finite Element Method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발점이 돼서 이에 관련된 책도 나오고, 또 수학자들이 수학적 기초도 정립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유한요소법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단순한 구조 해석을 하기 위해서 개발됐고, 점점 복잡한 구조 해석을 위해서 쓰이고요. 그 다음에는 유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전자기 문제까지 풀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공학적인 문제들을 모두 다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기법으로 이제 점차 발전했습니다. 그러면 FEM이 무엇인가 조금 살펴보면 공학이나 과학에는 여러 가지 물리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물리 문제들을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험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실험을 하게 되면 어떤 이해가 생기고 인사이트도 생기고요. 그렇게 돼서 그걸 바탕으로 이 물리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 모델은 보통 수식으로 쓰여져 있고요. 대부분은 편미방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편미방을 풀게 되면 우리가 그 물리 현상에 대한 그 답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 문제들이 아주 쉬울 경우, 예를 들어 이렇게 단순한
580 문제 같은 경우는 손으로도 편미방을 풀어서 어느 부분에 힘이 주어졌을 때 어느 부분에 이 변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단순한 문제만 현실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문제 굉장히 복잡합니다. 배의 일부고요. 이렇게 건물이 무너진 모습. 그 재료의 특성도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구조물의 형상도 복잡하고 경계 조건들도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풀고 싶지만 그 정확한 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근사해를 구하는 거고요. 유한요소법은 이런 근사해를 구하는 기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이건데 유한요소법으로 푼 해가 정해라고 생각하는 진짜 우리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정확한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큰 오해고요. 그래서 유한요소법은 근사해를 구하는 수치 해석 기법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공적이었는데요. 이 이유는 복잡한 현상이나 경제 조건을 쉽게 다룰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상업화에 성공해서 쓰이고 있고요. 유한요소 해석의 기본 절차는요. 우리가 풀고자 하는 이런 문제 도메인이 있을 때 이것들을 이렇게 잘게 쪼개냅니다. 작은 도메인으로 만들어내고요. 그 작은 도메인 하나를 우리가 유한요소라고 부르고요. 이런 유한요소의 집합을 만들어내면 이걸 유한요소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걸 쪼개내고요. 이 작은 이 조각 하나에 그런 이 거동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식을 만들어냅니다. 주로 매트릭스 형태의 식을 만들어내는데요. 뭐 K라는 이제 강성행렬 또는 M이라는 질량행렬 이런 것들을 특정한 유한요소 그 포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각 요소들에 대한 이런 행렬들을 조립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비교할 때 문 붙이고 바퀴 붙이는 것처럼 조립을 하게 되면 전체 그 모델의 그 시스템을 풀 수 있는 그런 식을 얻어내고요. 이 식을 컴퓨터를 통해서 풀게 됩니다. 이 식은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나고요. 이걸 풀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면역률, 응력, 반력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시각화해 주게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컬러풀한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한요소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간과하면 안 될 부분이 이런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 또는 해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유한요소 해석의 결과는 사실은 그 뒤에 기반이 되는 수학 모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학 모델이 어떤 것들을 썼는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유한요소 해석의 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FEA, 유한요소 해석의 기반이 된 수학 모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해 없이는 저희가 얻은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서 얻은 해가 맞는지 틀린지 적절한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유한요소 식이 만들어지는 절차는 먼저 파셜 디퍼런셜 이렇게 편비방 형태의 수학 모델을 갖다가 위크폼이라는 형태로 바꾸게 되고 그다음에 매트릭스 형태의 포뮬레이션을 만들어내고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웹8보 문제를 유한요소 해석을 하고 싶은데 길이가 한 1m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단에다가 힘을 줬더니 이 자유단이 밑으로 한 1m 정도 밑으로 쳐졌어요. 그런 해를 얻었어요. 근데 저희가 해석한 이론에는 그 변이가 되게 작다라는 그런 가정을 가진 선형 해석 이론을 써서 해석을 했는데 굉장히 큰 변이가 나왔어요. 그럼 그 변이는 사실은 넌센스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유한요소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시피 이산화 과정을 통해서 유한요소 식들이 정해지는데요.
이거는 스트롱폼이라고 부르는 이제 현미경 방정식입니다. 이거는 주로 고체 문제, 고체역학 문제 풀 때 이런 식들이 주어집니다. 여기 이런 것들은 힘의 평형. 쉽게 말하면 뉴턴의 법칙입니다. F-MA.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잘 써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변이의 적합 조건이라고 해서 변형이 어떻게 연속적으로 잘 일어나는지 그것들을 나타낸 식들이고요. 이런 식들을 갖다가 저를 조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만져 갖고 적분 형태의 식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한 근사를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매트릭스 형태를 얻게 됩니다. K-U는 R이라는 매트릭스를 얻게 되고 우리가 K는 강성행렬이라고 부르고요. U는 변이, 그 다음에 R은 하중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한요소 해석에서는 항상 이런 형태의 식을 얻고 이 식을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 K의 역행렬을 구해서 R에서 곱해주게 되면 그 변이를 알게 되고요. 변이를 알게 되면 그거로부터 변형률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응력을 얻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한요소의 특성을 여기 세 가지 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변이라는 것은 어떤 그 질점, 그러니까 물체들이 아주 작은 질량의 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질량의 점들을 질점이라고 부릅니다. 그 질점이 얼마큼 이동했는지를 나타내는 게 변이인데요. 유한요소 해에서는요, 이 변이는 연속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도 연속적이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특성을 갖고 있고요. 또 절점에서의 힘은 평행하다. 그 유한요소, 요 사각형 하나를 유한요소라고 부르고요. 네 구탱이에 있는 요것들을 우리가 절점이라고 부르는데 이 절점에서 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이 그 평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절점에서 힘은 평형하고요. 또 요소 하나를 이렇게 잘라서 밖으로 빼내면 그 요소에 작용하는 힘이 또 평형이 성립합니다. 그런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특징이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특징을 알아보려면 그러나 요소 경계에서 운동 또는 변형률을 불연속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선들이 요소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들인데요. 이 경계에서 보시면 불연속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유한요소 해석에서는 응력 또는 변형률이 불연속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연속의 정도는 우리가 가진 해의 그 정확도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요소가 되고요. 불연속의 정도가 크면 우리가 계산해낸 해가 에러가 많구나. 그런 거고 그게 적으면 에러가 적구나. 그 유한요소 해석에서 이렇게 엘리먼트의 수를 늘리거나 또는 메시를 파인하게 해두면 그 불연속한 게 점점 작아집니다. 여러분이 이제 엘리먼트를 몇 개 안 쓰고 많이 쓰는 거거든요. 불연속의 정도가 엘리먼트의 경계에서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불연속성은 다르게 말하면 유한요소의 해가 정해가 아니라 근사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상용 코드들을 사용하다 보면 이런 불연속성이 해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보여줘요. 이거는 소프트웨어에서 평화라 기법 또는 스무딩 테크닉을 써갖고 강제로 불연속성을 이렇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그래픽이죠. 근데 이런 평화라 기법이 사용된 그 해를 우리가 사용 소프트에서 얻었을 때는 여기에 에러가 얼마나 끼어 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 소프트웨어 옵션이 이 평화라를 하지 않는 옵션이 있다면 그걸 다 켜서 보면 이 해에 에러가 얼마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해의 특성을 좀 더 말씀드리면 요소의 개수가 늘수록 또는 메시의 밀도가 증가할수록 유한요소 해석에서 얻어진 그 근사에는 정확하게 점점 수렴해 갑니다. 이걸 이제 수렴성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어디 수렴해 가냐면 실제 현상. 우리가 예를 들면 웹팔볼을 여기다가 벽에다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눌렀어요.
그 현상의 해 수렴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외팔고를 그 거동을 우리가 모사할 수 있는 그 수학 모델이 있잖아요. 그 수학 모델의 근사에 간다는 점입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소의 개수를 늘려가면 변이 변형 후 응용 에너지 값은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수렴해 갑니다. 그래서 유한 요소의 이런 대표적인 응답의 값들은 작은 값. 예를 들면 그 캔틸레버 이 자유단에서 정확해가 10이라고 하면 점점점 요소의 개수를 늘려감에 따라서 처음에 5가 나왔다가 7이 나왔다가 9가 나왔다가 9.5가 나왔다가 점점 더 10에 근사해 가는 그런 형태.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능력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수렴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응력이 크게 나오면 우리가 설계할 때 안 되잖아요. 그죠? 강도보다 작아야지 설계가 오케이 패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일부러 작은 응력을 넣기 위해서 엘리먼트를 적게 쓰시는 분들 실제 엔지니어분 중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강성은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수렴해요. 그래서 엘리먼트를 많이 쓰면 그 FEM 모델의 그런 유연성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서 수렴해 갑니다. 수렴성을 이제 간단하게 그래프로 그려보면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FM 메시가 이렇게 있고 이 한 엘리먼트의 사이즈를 H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지점의 변이를 측정을 해보면 이 엘리먼트의 개수, 한 변의 개수 N이라 하면 한 변에서 엘리먼트 개수를 늘려보면 변이가 점점점 밑에서 위로 수렴해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X축을 엘리먼트의 사이즈로 해서 로그 스케일로 그려보면 얘라는 이런 식으로 풀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FM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그래프를 많이 그리는데요. 아마 이해하시기는 저쪽 그래프가 더 쉬울 것 같고요. FEM에는 그 요소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요소가 얼마나 비헤비어가 좋냐에 따라서 전체 해석의 정확도도 달려 있습니다. 유한 요소 제일 많이 쓰는 게 4절점 유한 요소, 평면 고체 문제들 그렇게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건 3열점도 있고요, 삼각형 요소도 있고, 이거 사각형 요소. 9절점, 16절점, 삼각형의 경우는 3절점, 6절점 이런 식으로 노드들이 많은 노드들이 있는데 이런 요소들을 하이오더 엘리먼트, 고차 요소라고 합니다. 그 차수가 높은 고차 요소 엘리먼트를 사용하면 더 빠르게 적은 엘리먼트를 가지고 더 빠르게 정확한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단점도 있습니다. 고차 요소를 사용하게 되면 해석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를 들면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매트릭스의 그 0이 아닌 항들이 아주 많아지고 그 정도로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메모리 사용 측면에서나 또는 사용성 측면에서 이렇게 절차 요소들이 굉장히 장점이 있어서 많은 유한 요소들이 절차 요소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현상은 예를 들면 이런 문제. 어떤 사진을 포인트 로드 또는 정하중을 유한요소 모델을 이렇게 주게 되면 주고요. 그 다음에 엘리먼트들을 점점점 많이 쓰게 되면 이 점에서 그 응력이 무한대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점하중이 주어진 영역이 요소이면 응력이 무한대로. 비슷한 현상이 우리가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형상이 불연속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엘리먼트를 많이 쓰게 되면 그 응력이라든가 변형률이 무한대로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고요. 수치에서 모델에서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면 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선형 해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실제 우리가 그 현실의 모든 현상들은 비선형 현상이고요.
이 비선형 현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비선형을 알기 위해서 선형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선형이라는 것은 입력과 출력 관계가 그냥 이렇게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 y는 ax 같은 함수라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x가 1이면 y는 a, x가 2이면 y는 2a. 이렇게 인풋이 2배 되면 아웃풋 2배, 인풋이 3배 되면 아웃풋 3배 돼. 그런 것들을 비례하는 경우, 정비례하는 경우 우리가 선형 관계라고 인풋과 비선형 관계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부 다 비선형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그린 형태 같은 게 비선형이고요. 보통 그 고체 역학이나 구조 문제에서는 변이와 응력과 하중 관계를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 선형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가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선형 요 빨간 그래프도 요 변이가 아주 작을 때는 이 직선 형태를 띠잖아요. 그래서 변이가 아주 작고 변형률도 작고 응력과 변형률 관계가 선형 탄성인 경우, 이런 경우 인풋과 아웃풋 관계의 선형 관계가 유지되고요. 이런 경우 우리가 선형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세 가지 가정 조건에서 하나라도 만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비선형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비선형 해석을 뭐 크게 한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요. 기하 비선형 또는 운동학적 비선형입니다. 그래서 변이가 되게 큰 경우, 볼을 잡아당겼는데 5mm만 볼이 잡아당겨진 게 아니라 한 10cm 잡아당긴 것처럼 이렇게 크게 변형을 하는 경우, 그런 거 비선형이라고 하고요. 이때는 변이는 크나 변형률이 작은 경우도 있고요. 두 개 다 큰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다 기하학적 비선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재료 비선형. 재료가 선형 탄성이 아닌 경우, 탄소성이나 비탄성 등등. 재료가 비선형이라는 것은 응력과 변형률 관계가 선형적이지 않은 경우 관계를 재료 비선형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 접촉 문제, 경계 조건이 변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고체역학 문제에는 두 가지 경계 조건이 있는데요. 하중 경계 조건과 변이 경계 조건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해석을 함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접촉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선형과 선형 해석 결과, 선형 해석 결과, 그 다음에 변이가 큰 것만 고려한 비선형에서, 그 다음에 재료까지 비선형인 해석 같은 걸 하면 사실은 응답이 되게 많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간단한 캔틸레버 해석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중과 여기가 하중이고요, y축은 변이 관계인데요. 선형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요 라인이 어떠지고요. 이렇게 선형 해석을 했을 때, 이게 선형을 해석을 했을 때 그 변위의 형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변형을 고려했을 때는 비선형을 해석을 되면 이런 커브가 얻어집니다. 앞부분에서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초성까지 고려하게 되면 이런 커브가 얻어지고요. 요 영역, 그러니까 변형이 아주 작을 때는 뭐 선형 해석을 하냐 비선형 해석을 하냐 상관없이 그 힘과 하중 관계가 힘과 변이 관계가 비슷하지만 그 이외의 영역에서는 아주 말도 안 되게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또 비선형의 그 변형이 큰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게 변형 전의 형상이고 이게 변형 후의 형상입니다. 선형 해석에서는 변형 전과 변형 후의 형상이 같다고 가정을 해서 우리가 모든 그 관련된 수식들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형이 큰 상태의 비선형 해석에서는 또 그리고 실제에서는 이 모든 그 힘의 평형 관계는 이미 변형이 된 형상에서 힘의 평형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되고요. 이거에 대한 식을 풀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중을 주면 변형이 생기고, 그러니까 변형이 얼마큼 생기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모르는 그 형상에서 힘의 평형 관계를 계산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선형 해석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다른 종류의 변형률과 응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학부 때는 뭐 응력, 변형률 배우는데 되게 간단하게 배우잖아요. 근데 응력과 변형률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뭐 변이가 작고 변형률이 작을 때 두 개 다 변이는 크지만 변형률이 작을 때 그리고 두 개 다 클 때에 따라서 사실은 다른 종류의 응력과 변형률을 써서 보통 해석하고요. 수치 해석 소프트웨어도 다른 종류의 변형률들을 그 응력들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컨택 문제 같은 경우는 경계 조건이 변하는 문제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 두 개의 그런 그 바디를 우리가 두 개의 바디를 정의하게 되고요.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맞닥 붙거나 떨어지거나 또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되는데 두 바디 중에 하나를 우리가 컨택터라고 부르고요. 하나는 타겟이라고 부릅니다. 컨택과 타겟이 서로 맞바꿀 수도 있는데 이걸 바꾸게 되면 해석 결과가 또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택은 두 종류로 일어나고 노멀 컨택과 탄젠셜 컨택. 노멀 컨택은 그냥 이렇게 서로 맞닥뜨린 거고 탄젠셜 컨택은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미끄러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수치적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뭐 페널티 메소드나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라는 게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재료의 비선형도 우리가 비선형 해석이 아주 중요한 소스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 재료의 모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많은 이제 탄성, 비탄성, 탄소성 이런 용어들을 알아야 됩니다. 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물체에 힘을 주면 이렇게 늘어나거나 변형하잖아요. 힘을 빼면 다시 원위치로 올 때 그렇게 힘을 줬을 때, 힘을 뺐을 때 원위치로 오는 것을 탄성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응력과 변형률 관계로 보면 힘을 주면 그 관계가 이렇게 갔다가 힘을 빼면 그대로 따라와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탄성. 그리고 여기 로딩 패스랑 언로딩 패스가 같은 걸 탄성이라고 하고요. 힘을 줄 때 이렇게 줬는데 힘을 뺄 때는 이렇게 다른 패스로 오게 되면 이게 비탄성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탄소성이라는 것은 비탄성의 일종이고요. 여기에 어떤 변형이 잔류 변형이 남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료의 비선형에도 선형과 비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 이거는 비선형. 그리고 선형 탄성이라는 것은 이 형태가 변형률과 응력 관계가 직선 형태고요. 힘을 주게 되면 이 직선을 따라서 올라갔다가 힘을 빼면 내려오는 이걸 갖다가 선형 탄성이라고 부르고요. 그게 아닐 경우는 선형 탄성이 아닐 경우는 항상 우리가 비선형 재료가 되고요. 비선형 해석을 해야 됩니다. 비선형 그 FEA 정식화는 굉장히 복잡한데 그냥 종류가 크게 한 세 가지 있습니다. 뭐 토탈 라그랑지 업데이트가 뭐 코르테이나 이런 게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실제 상용 소프트웨어는 이런 기법들이 뒤에 있어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선형 해석을 하는 아주 기초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선형 해석할 때는 KU는 R을 풀게 되는데요. 비선형 해석할 때는요. KU는 K 델타 U는 R-F라는 이퀘이션을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에서 K는 강성행렬인데 비선형에서는 이 K는 우리가 탄젠셜 스티프니스라 그러니까 접선 탄성 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U는 변인데 여기서는 U가 아니라 델타 U 그 인크리멘탈 디스플레이스먼트 또는 이제 어떤 변이 증분이라고 표시하면 되고요. R은 외력, F는 내력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변이와 하중 관계가 이렇게 생겼을 때 하중이 주어지고 그때 변이를 구하는 게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직선 형태, 하중과 변이 관계 직선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답을 못 풀고요. 여러 번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여러 번 푼다. 한 번 푼다는 건 이렇게 삼각형 하나를 생각해서 밑변과 높이, 기울기를 가지고 얼만큼 그 변이가 증분한지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그래서
변이 중분이 점점 작아질 때까지 여기 도달할 때까지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선형 해석은 그냥 재료의 물성치나 형상이나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풀립니다. 거의 웬만하면. 근데 비선형 해석은 거의 안 풀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풀게 되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푸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웹툰 메소드라는 게 제일 잘 알려진 방법이고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풀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이제 해에 도달하면 이제 푸는 걸 멈춰야 되는데요. 그 멈추는 방법도 그 수렴의 판정이라고 해요. 수렴 판정은 세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요. 이제 힘이 외력과 내력의 힘의 차이가 얼마큼 줄어들었는지, 그다음에 변이 증분이 얼마큼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에너지 증분이 얼마큼 줄어들었는지에 따라서 폴스 디스플레이스먼트 에너지 크라이테리아 세 가지가 있고요. 보통 사용 소프트웨어의 그 인풋 중에 하나입니다. 폴스 크라이테리아를 0.1로 준다든가 0.01로 준다든가 그렇게 선택을 해서 인풋을 주게 되어 있고요. 이건 비선형에서 플로우 차트인데요. 그냥 제가 이걸 설명해드리려고 그린 게 아니라 이게 복잡하다는 것만 보여드리려고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비선형 해석은 해가 수렴을 안 한 경우가 10중 8구입니다. 한 번에 답이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아무리 쉬운 문제 절대 답을 못 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용 소프트웨어에서 이렇게 매뉴얼 보면 또는 동영상 보면 다 해석된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해보면 안 됩니다. 그 문제는 돼요. 근데 실제 풀고자 하는 문제들을 풀면 10분 팔고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되게 많이 있는데요. 우선은 강성행렬, 아까 접선 강성행렬이 싱귤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KU는 R-F를 풀어야 되는데 K가 역행렬이 안 나와버리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이거는 반복 연산해야 되는데 반복 연산하는 중에 중간에 이게 매트릭스가 싱귤러가 돼버리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알기도 되게 힘들어요. 계산이 워낙 복잡하니까. 이런 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애초에 적절한 해석 방법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방법도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폴스 컨트롤과 변이 컨트롤이라는 게 있는데 폴스 컨트롤은 하중을 주고 우리가 거기 능력이 얼마인지 보는 거고 디스플레이스먼트 컨트롤은 변이를 주고 그런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중과 변이 형태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컨트롤로는 이 궤적을 찾아낼 수 있지만 폴스 컨트롤은 그래서 분실물 거기 여기서 접선 감성 행렬이 0이 되어버리고 싱귤러가 되어버리고 알겠습니다. 풀 수가 없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유한 요소나 또는 엘리먼트의 그런 많이 찌그러졌을 때도 안 풀립니다. 찌그러지게 되면 그게 싱귤러 매트릭스를 만들어내서 안 풀리고요. 또 유한 요소 그 자체의 불안정성 같은 것들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될 때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답을 못 드립니다. 별짓을 다 해봐야 됩니다. 사실. 이고요. 이거는 이제 또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시중에 그 유한요소 상용 속도에 되게 많잖아요. 아바푸스도 있고 엔시스도 있고 마이다스도 있고요. 똑같은 모델링에서 풀어도 전부 다 다른 답을 줍니다. 절대 같은 답을 안 줍니다. 다른 답을 주는 이유는 그 뒤에 있는 이론도 틀릴 수 있고요. 그 유한요소 포뮬레이션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같지 않은 답을 얻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 차이가 엄청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잠김 현상이라고 있는데요. 사실 유한요소의 해는 우리가 엘리먼트를 많이 쓰면 수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해의 수렴이 요소의 크기에만 의존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그 포화성 비의 값 또는 우리가 만약에 플레이트 같은 걸 해석할 때 플레이트의 두께, 지오메트리나 물성치에 의존을 해서 해가
해에 에러가 엄청나게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런 걸 이렇게 잠김 현상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잠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가 있었고,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뭐 수천 가지의 그런 유한 요소들이 이렇게 개발됐습니다. 그리고 뭐 사용법마다 서로 다른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특성들도 다 틀리고요. 잠김 현상을 아는 거가 이제 알게 되면 이제 유한 요소 그 이론이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사용 소프트에서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잠김 현상에서 부피 잠기, 볼리메트릭 아킹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보통 2D나 3D 솔리드 문제, 2D에서는 플레인 스트레인 문제 같은 걸 풀 때, 그리고 포화송비가 0.5에 가까워질 때, 뭐 0.49, 0.499, 고무 같은 게 포화송비가 굉장히 0.5에 가깝잖아요. 그런 문제를 풀 때 예를 들면 이런 해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포화송비가 0.3일 때문에 포화송비가 0.499 정도 되면 이런 해가 나옵니다. 보시겠지만 이 스트레스 필드들이 완전히 틀려졌잖아요. 이게 사실은 정의에 가까운데 여기서 이렇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유한요소 해석에서 L하면 그 응력의 그런 불연속성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응력의 불연속성이 심해집니다. 프로피에이션이 막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유한요소 해석을 하다가 이런 해를 얻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해석이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주요 원인은 이제 여기서는 부피 잠기. 그래서 포화송비가 0.5에 근접한 문제들을 풀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흔히 나타나는 게 전단잠김인데 이거는 뭐 2D, 3D 솔리드 요소, 빔, 플레이트, 쉘 요소에 나타나고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고요. 물론 10년, 20년 전보다는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해결됐지만 100% 해결된 유한 요소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막장기도 있고 두께장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빔이 아주 슬렌더할 때 빔에서는 거의 잘 안 일어납니다. 전단은 막장기도 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트나 쉘이 아주 띵할 때 그런 걸 해석할 때 나타나고요. 예를 들어 전단 그 변형률이 이렇게 프로피에이션이 생기게 되고요. 에러로 보시게 되면 T 오버 L인데 T는 두께, L은 이제 전체 그 해석하고자 하는 구조물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T 오버 L이 10분의 1일 때, 상대적으로 두꺼울 때는 이렇게 해가 잘 수렴을 하다가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되면 해가 거의 수렴을 못합니다. 제자리. 이런 현상이 실제 발생하고요. 사용 소프트에서 전부 다 발생합니다. 이런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상적인 솔루션은 이겁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해의 수렴성이 두께에 상관없이 항상 좋게 나오고 이런 걸 얻어야 되는데 실제는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유한 요소의 선택. 그래서 솔리드 요소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풀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지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유한 요소 선택의 기준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문제의 크기, 복잡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스케일의 거동을 보고자 하는지, 가용한 전산적과 해석 시간 이거에 맞춰서 유한 요소의 종류를 선정하고요. 그걸로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유한 요소는 종류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제일 일반적인 3D 솔리드, 2D 솔리드, 쉘, 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긴 제가 모델링 히어라키 맵이라고 해서 그려봤는데 3D 솔리드는 사실 모델링 못하는 게 없습니다. 실제 모든 것들을 다 모델링 할 수 있고 그 중에 일부를 이제 2D 문제화 시켜서 2차원적으로 2D 솔리드 엘리먼트를 풀 수 있고요. 2D 솔리드 엘리먼트도 세 종류가 있고요. 또 2D 솔리드, 3D 솔리드 문제 중에서 어떤 공류를 가지고 얇은 탄이 형태, 뭐 천박이라든가 비행기 껍데기 같은 형태들을 쉘 엘리먼트로 풀고요. 공률이 없을 때는 플레이트로 풀고 또 어떤 막대기처럼 긴 솔리드 문제 같은 거는 빔을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히어라키를 모델링을 할 수 있는 히어라키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 B 문제를 풀고 싶은데 이거로도 풀 수 있고 이거로도 풀 수 있고 이거로도 풀 수 있잖아요. 뭘로 풀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문제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여기 송전탑 구조물이 있고요. 여기 이제 파워라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송전탑도 한두 개가 아니죠. 한 2-3km 한 개씩 수백 개 있을 수도 있고. 이거를 송전탑 구조물인데 유한요소 해석을 어떻게 하냐, 어떤 엘리먼트 쓰냐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정답은 없고요. 만약에 다수의 송전탑 구조물 네트워크를 해석을 한다 하면 각각의 송전탑을 단순한 빔으로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파워라인들은 케이블로 그렇게 해서 전체 자이도수를 줄여줘서 해석하는 게 아무래도 영리하겠죠. 그 다음에 나는 전체 네트워크 해석할 필요가 없고 한 개의 송전탑만 한다 하면 닷 또는 빔 요소로 멤버들을 모델링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송전탑의 아주 일부 부재 레벨 송전탑 안에 있는 한 개의 부재를 해석할 때는 빔이나 솔리드 요소를 사용할 수 있고 부재 연결부위 또는 부품 어디 송전탑 일부의 볼트라든가 그런 부분은 쉘 또는 솔리드 요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스케일에 따라서 다른 요소를 쓰는 게 좋고요. 빔 구조를 해석하는데 솔리드 모델이 빔 요소 모델보다 더 정확한 해를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한 해를 갖기 위해서는 솔리드 모델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요소를 써야 되고요. 자이도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빔이 좋을 때가 훨씬 많고요. 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유한요소 해석 소프트웨어들이 많은 엘리먼트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걸 적절히 사용하는 게 좋고요. 항상 솔리드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전체를 모델링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냥 간단한 최신 트렌드 말씀드리면 보통 유한요소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매뉴얼 보면 사각형 유한요소를 써라 그게 레코멘데이션이고 삼각형을 쓰지 말라는 게 대부분의 레코멘데이션입니다. 그런데 삼각형 유한요소 쪽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예를 들면 삼각형 쉘 유한요소입니다. 이게 사각형이고 삼각형인데요. 요즘에 삼각형 유한요소도 굉장히 좋은 솔루션입니다. 거의 사각형 맞먹는 솔루션을 주고요. 심지어는 이 경우는 삼각형 유한요소 솔루션이 삼각형보다 더 좋습니다. 이게 일자로 쫙쫙 펴져야지 좋은 거고요. 묶게 되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 소프트웨어들에서 이렇게 삼각형, 3자일점 삼각형 요소들을 요즘에 이렇게 도입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빔 유한요소 관련돼서도 이렇게 빔 유한요소 해석하면 뭐 빔의 단면 특성 넣어야 되잖아요. 2차 단면 모멘트는 얼마고 에어레이는 얼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또 트위팅에 관련된 스티프니스 묻고 그러는데 요즘에 이런 유한요소도 있습니다. 빔의 단면을 그냥 메쉬를 떠서 집어넣으면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도 다 해석이 돼요. 어떻게 보면 솔리드 요소에 가까운데 이런 유한요소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2D 솔리드 유한요소들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 및 기타 사항 좀 드리면 요것들은 이제 앞에 말씀드린 내용은 다 이제 기억 못 하셔도 되는데 요것들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정리해봤습니다. 유한요소 해석에서 얻은 해는 맹심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근사해요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에러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 코드들은 아까 보여준다시피 해를 이렇게 뭉갭니다. 평화를 시키는데 그렇게 평화된 응력이나 변이장을 보고 있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용 소프트웨어들은 인풋이 잘못되어도 워닝 메시지가 막 뜹니다. 근데 그냥 돌긴 돌아요. 막 왜 돌아는지 모르겠는데 막 강제로 돌려가고 답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으니까 중간에 경고 메시지는 안 보시거든요. 또 이게 왜 경고가 나왔지? 뭐 어떤 때는 경고가 막 200개씩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안 보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아주 잘못된 해를 얻게 되는 형태가 10중 8구고요. 그래서 이 워닝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다 보셔야 돼요. 이게 왜 나왔지? 내가 아주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결과에 영향을 안 미치는 그런 경고 메시지인지 잘 보시고 하시는 게 좋고요. FEA가 발전을 하고 편리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엔지니어들이 단순히 조작하는 사람들, 마치 캐드 그리는 것처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우리가 잘못된 설계를 하게 돼요. 능력평가라든가 변이평가 잘못해가지고.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유한유서에서 소프트웨어가 주는 해가 근사해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해 나온 해가 이게 쉽게 말하면 뭐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하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요한유서 이론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네, 뭐 오늘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